뭐 제가 들은 얘기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인구수에 비해서 법원에 송사가 많죠. 너무 많다. 네. 일본의 몇 배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맞습니다. 예. 분석한 뭐 논문이나 보고서도 있는데 네. 국민성으로 제일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국민성. 일본 국민들은 나서기 싫어하고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그에 반해서 한국인들은 좋게 말하면 자기 권리를 잘 찾는 거죠. 상대적으로 일본 인구가 우리보다 거의 배 이상이 많은데 이 고소사건 숫자 자체가 우리보다 적거든요. 절대 숫자도 적고. 일본 헌법 교수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일본은 미국식을 따라가지고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할 수는 있는데 저도 놀란 게 일본 대법원에서 미국처럼 헌법재판 관할 건은 가지고 있는데 1년에 10건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수만 건인데 헌재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그것만 봐도 상당히 우리랑은 문화적이나 정서적으로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많이 차이가 있네요. 네. 우리가 뭐 이제 뭐 좀 약간 부딪히면 법대로 해, 규정대로 해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협상하는 그 과정이 이제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그렇죠. 생략된 그걸 거죠. 생략되고 그냥 무조건 제3자의 누군가 심판을 받아서 그냥 맞습니다. 그런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약간 그런 문화도 많이 깔려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헌법 개정 얘기가 계속해서 지난 대선 때도 이슈였고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제왕적 대통령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권한을 많이 이제 축소해야 된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서 이런 자꾸 여러 가지 이제 탄핵까지 가게 되는 결과가 온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통치 제도를 개편할 것인가는 꾸준한 헌법 개정 이슈 중에 제일 중요한 논의였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이제 헌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또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통치 기구에는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에 정말 적합한 통치 기구가 어떤 것인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는 이럴 바에는 의원 내각제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일본처럼 아니면 독일처럼 그럴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의원 내각제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실패한 제도이기도 하잖아요. 여전히 대통령제가 맞다라는 게 그래도 주변의 학자들의 그 좀 다수 견해인 것 같고 제왕적 대통령 뭐 이런 문제가 또 단임제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하고 끝이니까 모든 걸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냥 끝내겠다라는 건데 그걸 좀 보완할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미국식 그 중임제거든요. 미국이 지금 4년 중임제로 하잖아요. 4년 내 한해서 2번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난번에 이제 하고 한 번 쉬고 다시 지금 하는 그렇죠. 중임제라. 중임제. 그럼 이제 트럼프는 다시 대통령을 이제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 못 나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 헌법에는 아예 명시되어 있는 게 2번 이상 못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미국 수정헌법에. 그래서 트럼프는 못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뭐 해석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2번 또 연임하는 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하는데. 다음 선거에 또 4년 또 할 수 있다. 본인은 그렇게 막 주장을 하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미국 헌법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좀 책임 총리제. 총리한테 조금 더 권한을 분산시켜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한테 주고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할 게 아니라 의회에서 국회에서 임명하는 거 뭐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법제처장께서 이재명 현 대통령도 중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는데 그거는 국민의 뜻에 달렸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 128조 2항에 중임제를 개헌하더라도 현 대통령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법제처장께서 모든 법의 해석을 총괄하는 부서의 이제 장이신데 헌법에 좀 반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는 조금 유감스럽다고 봅니다. 검찰청 폐지. 그래서 이제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법이?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위헌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헌법 내에서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저도 이제 다른 질문도 받은 적도 있는데 이제 검찰청이 법 최근에 통과가 돼서 1년 유예 기간을 뒀지만 사실 1년 뒤에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검찰청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헌법 기관의 경우에 그걸 없애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국회, 법원, 선관위 이런 게 감사원 이런 게 대표적인 헌법 기관인데 근데 검찰에 대해서는 그렇게 헌법에서 규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검사라는 용어만 나오지. 검사라는 용어만 있죠. 헌법에. 그렇죠. 검찰청이라는 조직에 대한 규정은 없군요. 그래가지고 검찰 제도가 없어지면 핵심은 이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이제 검찰 제도를 없애므로써 검사를 없애는 게 이제 근데 검찰 제도가 뭐 국민들도 비판도 많이 하고 비난도 많이 하고 했지만 저도 20년 넘게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변호사 경험도 해보고 제 경험상으로는 수사기관이 지금 현재처럼 경찰하고 검찰 두 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도 하고 서로 견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검찰이 사실상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인데 좀 우려 섞이는 걸 진짜 많이 들어요. 그 단적인 데가 형사 고소 사건을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는 수사부서가 비인기 부서잖아요. 경찰이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알기에는 경찰은 뭐 수사해서 범죄자 때려잡는 집단 아니야? 단체 아니야? 그래서 수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경찰의 현실 보면 뭐 경비나 보안이나 정보나 그쪽이 훨씬 더 잘 나가고 승진도 잘하고 오히려 수사부서는 비인기 부서고 승진도 안 되고 일도 많고 그래서 일선에 그 수사하는 경찰을 누구를 배치했냐 보니까 순경으로 인간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수사부서에 배치를 시켰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6개월 된 사람이 무슨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수사가 안 되면 고스란히 그건 피해자인 국민한테 더 2차 피해가 전가되는 거거든요.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사실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권을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폐지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보안 요구 수사권이라는 게 있고 검찰이 자체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둘 다 없앴거든요. 근데 저는 적어도 보안 수사 요청권이나 아니면 예외적으로 검찰이 잘하는 수사가 있잖아요. 특수수사라든지 뭐 마약이나 뭐 강력범죄 하여튼 대형 사건은 검찰 수사관들의 실력이 월등히 낮다고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축적된 기술이고 노하우인데 그걸 일거에 다 없애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아닐까.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는 좀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아까 말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검찰에서 노하우를 쌓았던 수사 담당했던 분들은 그럼 경찰로 넘어가나요? 현실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일선의 수사관 검사 말고 그 밑에 이제 소위 수사관님들 계장님들인데 자기 넘어가기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런 조직 자체가 그 검찰 조직에 몸담은 10수년이 됐는데 갑자기 경찰 쪽으로 가면 거기서 홀대받을 수 있다라는 뭐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 모르죠. 현실적으로 닥치게 되면 갈 데가 없으면 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직 문화에서부터 또 직급 이런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변수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가벼운 얘기 가서 우리 헌법 조항 중에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는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 헌법에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름다운 조항, 참 질문 좋은 조항이다 라고 생각하신 게 뭐가 있으실까요? 딱 떠오르는 게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그걸 이제 줄여서 행복추구권이라고 하거든요. 행복추구권.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기본권이 엄청 많이 봤어요. 대표적으로 좋은 게 휴식권이 있습니다. 휴식권. 피로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피로 사회라는 말까지 책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피로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권한이 이제 휴식권. 이거 그게 이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거고 폼생폼사라고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자기를 아름답게 꾸밀 권리 그런 것도 다 행복추구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참 아름다운 오히려 살아있는 제일 와닿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제 지켜주는 해주는 조항, 아름다운 조항이다. 그럼 좀 아쉽다. 이건 빨리 바꿔야 된다 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악법까지는 아닌데 북한 헌법도 조문을 보면 우리 헌법이랑 크게 차이 없거든요. 북한 인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엄청 보호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헌법도 뭐 잘된 헌법이라고 보는데 아쉬운 건 아까 말했듯이 그 대통령 단임제로 돼 있는 거 그건 뭐 독재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단임제로 못 박은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중임제 정도로 개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헌법이 바뀔 때마다 이제 공화국이라는 쓰는데 어떻게 보면 노태우 대통령 때 30년이 넘었죠. 세상이 많이 변했고 권력 구조도 많이 변했고 민주화 사람들의 의식 이런 것도 많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헌법도 같이 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제7공화국 헌법 형태로 나가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도 또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좋은 학생들이 우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올 수 있도록 뭐 경북대 홍보 한번 해주시죠. 전국에 로스쿨이 25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스카이 로스쿨이 있고 저희 경북대학이랑 부산대학이랑 전남대, 서울에서는 성균관대까지가 대형 로스쿨이라고 해요. 서울대가 150명 정원이고 나머지 저희를 포함해서는 120명 정원이거든요. 대형 로스쿨의 강점은 그만큼
동문 파워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우리 졸업생들이 보면 정말 없는 데가 없거든요. 국가기관부터 해서 대형 로펌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국회에도 많이 가고, 금융감독원 뭐 이런 좋은 공공기관의 사내변호사도 많이 가고, 로스쿨 출신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데가 로클럭이라고 재판연구원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18명이 갔거든요. 예. 한 학년에. 그게 이제 19명이 1등이었고, 저희가 2등이었는데, 직접 재판을 하진 않지만 그 재판 업무 재판에 보조를 대해서 한 이제 겁니다. 보조를 해주는 예. 거예요. 그 로클럭 출신, 로클럭이 3년인데, 로클럭 3년을 하면 이제 법원 판사로 임용될 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거든요. 검사도 저희가 많이 될 때는 한 해 10명 이상 되고 있거든요. 네. 검사도 마찬가지로 로스쿨 3년을 졸업하면 따로 법무부에서 검찰 임용 시험을 따로 봅니다. 검사 임용 시험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아, 따로. 변호사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안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별개입니다. 아까 별개로. 말한 로클럭이랑 검사 다 모두 다 변호사 시험 전에 아. 결정은 나는데 네. 그게 사후 요건인 거죠. 아.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야 임용이 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나 로클럭에 임용 합격을 통지받은 학생 중에 매년 변호사 시험 떨어지는 학생도 있어요. 아. 네, 한두 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취소가 되겠네요. 취소가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로클럭이 됐든 이제 검사 임용 시험이 됐든 또 추가로 봐서 또 합격해야 되고. 1차적으로 로클럭하고 검사 임용 시험은 지금 이맘때 11월 먼저 말때 보- 다 끝이 나고요. 합격자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사후 요건으로 사후 변호사 시험. 요건으로 변호사 시험 1월 달에 있거든요. 아. 예, 그걸 합격해야 나중에 변호사 시험은 보통 4월에 발표가 나는데 인간은 6월 달에 인간이 됩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하는 걸 봐서 그 합격자를 대상으로 6월에 인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법고시는 이제 딱 뽑으면 거기서 이제 판사, 검사 가고 그렇죠. 변호사 연수원 가고. 2년 동안 네, 거기서 결정이 그렇죠. 되는 법원 건데 연수원에서 조금 했는데 다릅니다. 요즘 이제 루트가 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돌발 밸런스 질문. 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유지. 예. 사법고시 예. 부활.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너무 저는 사법고시 출신이니까 예전 사법시험에 대한 애착이 당연히 있죠.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급여를 받고 월급을 따로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국민 정서 측면에서는 많이 비판이 됐죠. 그 사람들 어차피 자기 잘 되려고 그 시험에서 합격하고 또 나중에 절대다수가 변호사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 왜 세금을 투입하느냐. 그걸 국가가 왜 그렇게 챙기냐. 이렇게 비판도 많이 받아서 없어진 건데 법학과가 없어졌잖아요. 네. 로스쿨이 생긴 학교는 법학과는 부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문적으로 또 법학이라는 학문을 또 그렇죠. 연구하고 네. 하는 그 연구자들을 양성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로스쿨은 대학원이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보면 로스쿨은 이제 실무 그렇죠. 그렇죠. 예, 이쪽이니까. 법학 전공한 사람이 왜 못 가느냐.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학부에서부터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대학원까지 가는 게 맞다. 그런 입장이고 뭐 로스쿨 교수 입장에서 그 네. 로스쿨 폐지를 어떻게 답변은 막겠습니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정치와 연관된 개헌 문제에서부터 되게 미묘한 문제들인데 우리 교수님이 진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제 솔직하게 답변해 말씀드렸습니다. 주셔갖고 저도 많이 배웠고 네. 또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헌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예. 오늘 솔직한 답변 그리고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많이 감사합니다. 부족했는데 아유. 많이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my